살롱드 전북 시즌2 강박 있는 여자와 칼럼 쓰는 여자가 함께 만드는 여자랑 글쓰자 강박 있는 여자 이청 칼럼 쓰는 여자 달봉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살롱드 전북 시즌2가 한 3분의 1 정도 지나왔는데요. 뉴 게스트가 오셨습니다. 일하지 않고도 잘 사는 여자 시즌1에 한번 같이 하신 적이 있으시고요. 시즌2에서는 글쓰기 코너를 같이 해주실 예정이십니다. 네, 그러면 달봉님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달봉이라고 하고요. 제가 글쓰기 어떻게 주제로 나오게 됐는데요. 제가 뭐 특별히 글을 잘 쓴다거나 아니면 뭐 작가라거나 뭐 그런 건 전혀 하등 상관이 없고요. 그냥 제가 전북일보라고 하는 매체에 칼럼을 단기간 쓰고 있고요. 이제 곧 끝나네요. 1월부터 6월까지 썼고, 그 6월이 이제 곧 쓸 예정이고, 또 그 여성생활문화공간 비비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곳에서 글쓰기 모임을 좀 오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인연으로 제가 글쓰기란 주제로 여기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아, 정확한 포인트에 잘 들어오셨습니다. 정말 단둘이서 하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이게 숨 쉴 틈이 없는 느낌으로. 아, 우리 저희 호흡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 그런 거겠죠? 네네. 네. 그러면 지금 전북일보에서 1월부터 6월까지 칼럼을 쓰셨는데 네. 어떤 내용으로 쓰셨는지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제가 주로 쓰고 있는 내용은, 제가 30대 중반 비혼 여성으로서 살아가는 일들을 중심으로 쓰고 있고요. 뭐, 첫 번째 칼럼 같은 경우에는 비혼 여성입니다만, 그게 어쨌다고요? 뭐, 그런 비슷한 제목의 칼럼을 썼는데요. 제가 제목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1월 달에 쓴 거라서 지금 한 5개월이 지났나요? 너무 오래전 기억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런 주제로 가급적 제가 당사자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칼럼은 네. 야동을 끊어보려고 합니다만 이던가요? 야동을 끊는 중입니다. 아, 네네네. 네. 그 칼럼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예, 그때 한창 막 버닝썬 사태나 아니면 그 불법 촬영 동영상이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을 때였었고요. 그래서 저 또한 그런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었고, 왜냐하면 우리가 대개 보는 많은 야동이라 불리는 것들이 사실은 여성들의 몸을 함부로 동의 없이 혹은 굉장히 대상화해서 많이 이루어진 촬영물이라서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었고, 저 또한 그 죄책감을 가지면서 합법적인 루트라고 하지만 과연 이걸 계속 봐도 되는 걸까라고 하는 의문 속에서 좀 고민해서 썼던 글 같아요. 그러면 지금은 끊으시는 중에서 끊었습니까? 그런 질문을 뼈 때리는 질문. 뼈 때리는 질문에 제가, 저는 당연히 끊었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저의 현실은 제가 한 달 동안 동남아 여행을 갔다 와서 어떤 금욕의 세계로, 금욕의 세계로 제가 진입했다가 다시 나왔기 때문에 어떤 성욕이 폭발하는 시기이다. 그래서 아직은 끊지 못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솔직해야 되니까요. 네네. 그래도 예전보다는 좀 줄어들었다라고는 들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것도 아닌 건가요? 선생님 언제 들었던 거예요, 그 얘기를? 그때 제가 한창 금욕을 실천하고 있었던 때. 그렇군요. 그렇지만 어쨌거나 이제 굉장히 엄선된 기준을 가지고 제가 불법 촬영 동영상이 아닌 혹은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지 않는 것들을 통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여자랑 글쓰기란 코너명으로 한 3회차 정도 진행할 예정이고요. 오늘은 나의 글쓰기 역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럼 우선 달봉님의 글쓰기 역사에 대해서 들어보고 싶은데요. 달봉님의 최초의 글쓰기는 언제였나요? 되게 다 비슷하실 것 같은데,
저만 해도 제가 국민학교 시절을 다녔었는데, 저희 때는 일기를 좀 의무적으로 썼고, 선생님한테 검사받는 그런 구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일기를 거의 막 한 달치 막 쓰고, 하루에 한 달치 막 쓰고, 막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뭐라고 했던 것 같은데 뭐 빨간 펜으로 뭐라 쓰셨나? 별로 인상나는 포인트가 없어요. 그냥 고된 일기 노동이 좀 기억에 남고요. 이제 제가 어저께 이 원고를 좀 쓰면서 느꼈던 건데 중학교 때 그렇게 글쓰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게 어디 학교에서 발표 나가거나 백일장이나 이런 거 하등 상관없었고 친구랑 주고받는 우정편지가 그렇게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시골집에 가도 박스를 거의 약간 채울 만큼 애들이랑 막 사소하게 쪽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편지지 엄청 많이 사서 편지를 주고받았던 기억이 나네요. 아, 맞아요, 맞아요. 저도 네.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학교 때 방학 때마다 그렇게 일기 숙제가 있어가지고 개학하기 하루 이틀 전에 그렇게 몰아서 썼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그 일기를 공유해서 썼던 그 청소년기 시기에는 친구랑 한 권으로 맞아요, 오늘은 맞아요. 내가 쓰고 내일은 친구가 쓰고 뭐 이렇게 해서 서로의 생활을 그리고 생각을 공유했던 그런 글쓰기가 그 당시 유행이었나요? 맞아요. 저희도 교환일기처럼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썼던 기억이 나네요. 네네네. 네. 저도 그랬었던 것 같네요. 그렇게 중학교 때 그 교환일기라고 말씀하셨죠. 그걸 교환일기라고 했는데 그게 한참 인기였었고 그렇게 주고받았던 게 있는데 그렇게 자발적으로 했던 일기 쓰기는 나름 괜찮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국민학교 때 썼던 그런 일기들은 선생님이 매일매일 체크를 했어요. 그래서 의도하지 않게 우리의 가정사가 드러난다거나 아니면 나에 대한 뭐 그런 숨기고 싶은 얘기가 드러난다거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적질을 했어요. 지적질이라고 하고 싶네요. 선생님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나름의 강박이 생겨서 선생님이 내 일기를 본다라고 알게 된 순간 완전 소설을 쓰듯이 그렇게 일기를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부분만 골라서 쓰는. 그러니까 내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쓰는 일기에 되게 익숙해지는 시기가 국민학교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점점 글쓰기에 강박이 생기고 일기를 쓰면서도 자기 검열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퍼뜩 드네요. 그니까요. 선생님께서 그런 걸 검열하지 않았다면 저희들은 글쓰기에 대한 강박이 좀 없고 약간 글쓰기 지었었다고 했잖아요. 또 네네. 새로운 창작의 세계로. 우리가 지금 소설가의 세계로 등단할 수도 있는 그런 시점이었는데 참 안타까운 어떤 과거의 어떤 가르침, 훈육 방식이었다. 그러네요. 네. 그러면 이렇게 나의 최초의 글쓰기는 국민학교 때 뭐 일기부터 시작을 한다면 의미 있는 글쓰기의 시작은 언제였을까요?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정편지도 뭐 그랬었던 것 같고요. 근데 그런 역사는 사실은 남자들은 경험하지 못하는 여자친구들만 거의 느낄 수 있는 어떤 좀 내밀한 역사 같아요. 근데 그게 학창 시절의 추억이나 이런 걸로 그냥 이름 지워지고 이제 성인이 된 이후에는 사실 저희 다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사실 그 시절에 그렇게 여자애들끼리 왜냐면 그때 사춘기 때 온갖 섬세한 감수성과 온갖 사회에 대한 어떤 학교에 대한 불만과 부모님에 대한 불만과 이런 것들의 보고라고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소중한 글쓰기 방식이었다고 생각이 되고 또 커서는 제가 이제 학부 신문방송학과 교수님 중에 강준만 교수가 있었는데 그 교수님이 언론고시 준비하는 그 수험생들이 지역에서 좀 소외를 받다 보니까 논술특강이라고 하는 거를 모든 학부 과정이 끝난 후에 이제 뭐 방과후 수업처럼 따로 진행을 하셨어요. 근데 특이점은 이제 반신문 방송학과 학생뿐만이 아니라 모든 학생들한테 다 오픈해 놓으셔가지고 저도 사회복지학과였는데 이 수업을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당시 제가 사회 정의감이 투철해가지고 그리고 뭔가
좀 글을 잘 쓰고 싶다 이런 욕망이 좀 있었나 봐요. 하여튼 그래서 그때 그 수업을 들었고 선생님이 이제 매주 하나의 주제를 내요. 예컨대 지금 뭐 최근에 뭐 CCTV면 CCTV로 하고 뭐 불법 촬영 동영상이면 불법 촬영 동영상 아니면 최근에 뭐 5.18이면 5.18 축구면 축구 한 가지 키워드를 내면 이 키워드에 맞게 자기가 사설 한 편을 쓰는 작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학생들이 그 수업을 받는 학생들 한 40~50명이면 한 10명 정도 4분의 1 정도는 글을 써왔던 것 같고 그 페이퍼 사설이 이제 잘 쓸수록 앞장에 실렸고 못 쓸수록 좀 뒷장에 실리고 또 선생님이 그 관련된 키워드와 관련된 온갖 자료들을 또 그 학생들이 쓴 글 맨 뒤에 첨부를 해서 굉장히 성실하게 준비하셨거든요. 저도 그 수업을 한 2~3개월인가 정도 들었던 것 같은데 그 짧은 기간이지만 되게 훈련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글 관련해서. 그러면 과제는 그럼 빼놓지 않고 하신 편이었나요? 당시에는 꽤 열심히 글을 썼었고 그리고 제가 뭐 여성주의 관련 활동이나 페미니스트로서 그때도 이미 정체화했기 때문에 여성주의 관점에서 어떤 사안을 많이 보려고 했었고 그럴 경우에는 좀 제 글이 맨 앞에 실렸다. 그렇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때 한번 이렇게 칭찬받고 지지받은 힘으로 다시 또 열심히 쓰게 되고 약간 이런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대학 때부터 어쨌든 글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의미 있는 글쓰기를 하셨다는 거네요. 네, 그래서 그때 훈련 받은 걸로 각종 자소서와 저희 언니 자소서도 제가 써주고 제 자소서도 쓰고 엄청 자소서를 열심히 자신감 있게 많이 써가지고 뭔가 활용도가 엄청 높았죠. 전 언론고시는 준비하지 않았지만 대신 자소서를 준비했다.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죠. 그쵸, 대학생이 그쵸. 취업을 위해 자소서에 네. 이렇게 큰 영향을 주신 교수님. 네네, 감사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글을 솔직히 잘 안 썼어요. 그리고 글 쓰는 걸 두려워했고, 그러다 보니까 의미 있는 글쓰기가 언제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나마 최근부터 검열하지 않고 써보자라고 해서 쓰기 시작한 게 다거든요. 최근부터 글이 써지기 시작했다고 하셨는데 최근이라 하면 언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글쓰기 수업을 받았고 그 이후에 조금씩 내 얘기에 대해서 글을 써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서 글을 쓰는데 좋을 때는 별로 안 쓰고 약간 제가 다운될 때 그럴 때 좀 나를 좀 들여다봐야겠다 싶을 때 글을 쓰는데 최근에 굉장히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다운된다. 그렇죠. 네. 이게 올라올 때는 딱히 글 쓸 생각이 안 나는데 다운이 되면 땅굴 파면서 글 씁니다. 훌륭하시네요. 되게 훌륭한 극복 방법인 것 같고요. 어떤 시인이 얘기했는데 너무 행복해도 글이 안 써진다고 했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시인들의 글들을 보면 굉장히 좀 우울하고 고독하고 또 성찰이 빛나는 그런 글들이 많은 이유도 어떤 그런 우울함과 불행을 자양분으로 삼아서 그런 빛나는 글이 써지지 않나 싶고요. 근데 아까 글쓰기 모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여성생활문화공간 비비협동조합에서 봄봄님이라고 하는 분이 글쓰기 강좌를 하고 계신데 2014년 첫 멤버더라고요. 저희가 벌써 5년이 됐죠. 그러네요. 그때 제가 1기였는데 저 포함해서 4분이 같이 이렇게 글쓰기 모임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때 글쓰기는 사실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 다른 사람들과 같이 교감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피드백 속에서 같이 낭독하고 피드백 받고 이러면서 굉장히 좀 다른 식의 글쓰기 체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제 글을 누군가한테 읽어줘야 된다는 게 처음에는 약간 부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글을 써야 된다는 것도 부담이었는데 그거를 누군가 앞에서 같이 읽고 그거를 평가를 받고 이런 것들이 처음엔 되게 낯설었는데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약간 좀 나한테 치유 아닌 치유가 되는 그런 느낌을 받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우선 내가 글을 쓰면서 내 안의 걸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내 안을 들여다보니까. 그러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읽으면서 다시 한번 정리가 돼서 수정을 하긴 하지만 그러고 피드백을 받으면서 아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이런 걸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나 뭐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뭐 이렇게 다시 생각하게 되는 지점들이 있었던 그런 것 같아요. 우선 내 안에서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게 가장 중요한 작업이었고 그걸 할 수 있었던 계기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그냥 나 혼자 써가지고 그냥 읽는 거랑 또 그거를 낭독이라고 하는 경험을 통해서 발설하고 또 다른 사람 앞에서 그걸 얘기하는 게 굉장히 특별한 경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낭독하면 글이 왜 이렇게 못 써? 내 말이요. 못할 자 진짜 많고, 아, 문장이 안 되네, 생각보다. 근데 낭독 전에는 눈으로 읽을 때는 그게 절대로 안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네. 근데 분명히 집에서 읽었을 때는 네.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네. 눈으로 읽고 집에서 소리내서 읽었을 땐 괜찮은데 네. 와서 읽으면 안 괜찮아. 이건 뭘까요? 그런 경험이 있고 그리고 내 얘기를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고민하게 되는 지점이 있는데 네. 그냥 이 모임 내에서는 네. 지지를 해주는 게 훨씬 더 크거든요. 근데 그게 처음부터 되셨어요? 대부분 같이 해주신 분들이 지지를 많이 해주셨고 지적보다는 지지를 많이 해주시는 편이었죠. 그러니까 뭐 띄어쓰기나 뭐 맞춤법 틀리거나 뭐 이런 것들 지적이야. 그거는 뭐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내용에 네네. 대한 것에서는 아 네가 이랬구나. 이래서 이랬나 보다라고 하면서 지지를 해주시는 발언들을 많이 해주셔서 그게 좀 힘이 됐던 지점이 있지요. 맞아요. 안 그러셨나요? 근데 저는 처음은 조금 사실은 많이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 어떤 소설가도 그런데 처음에는 자기의 어두운 그림자나 자기의 굉장히 못난 모습 있잖아요. 이거를 결국에는 자기 불행의 역사를 쓰지 않고는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지점이 있는데 그래서 이걸 되게 드러나 보이기가 쉽지가 않고 민망하고 맞아요.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그 암흑의 세계에 갇혀 있잖아요. 엄청 맞아요, 맞아요. 어두운 기운 뿜뿜하면서. 근데 이제 그거 매번 그런 작업이 이제 반복되다 보면은 다른 사람의 피드백이나 이런 것에 굉장히 예민해지고 막 저 갈 때 막 부끄럽고 다시는 글 안 쓸 거야. 막. 아, 남들 피드백이요. 근데 왜 저렇게 평가한대? 막 차 타고 운전하면서 엄청 막, 다시 되뇌이고. 막, 그래서, 막 그런 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느새 제가 그 전환점을 지나서 이제 다른 국면의 이 이야기, 좀 더 다른 식의 제 이야기를, 그러니까 저를 연민하거나 뭐 이런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거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그 이청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감이나 지지나 이런 이야기들이 좀 들리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남들의 평가나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계기도 됐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힘든 시기가 있으셨군요. 네네. 처음에는 되게 엄청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드러내서 글을 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다 드러냈다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달봉님 같은 경우의 글을 읽어보면 되게 가감없이 풀어놓는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보다는 좀 더 그 느껴지는 지점이 또 깊이 확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글쓰기 강좌 이후로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계속 그 많은 기수들이 글쓰기를 하고 있고 자기 안에 글쓰기를 하고 있고 또 모임이 만들어지고 있고 새로운 멤버들이 또 결합해서 같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솔직히 많이 나가지는 않았는데 기존에 하신 분들 그리고 새로 오신 분들이 합류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뭔가 고여있지 않고 계속 뭔가 출렁출렁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 모임 자체가 맞아요. 계속 순환된다는 느낌? 이런 게 있어서 그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요즘에는 칼럼 쓰는 거 말고 따로 쓰시는 글이라든가 아니면 일기라든가 그런 건 있으실까요? 굉장히 날카로운. 너를 얘기해봐. 넌 얼마나 글을 쓰는지 검증해봐. 약간. 저를 시험 때 올려놓으셨는데요. 저는 그 시험 때 당당히
내려가겠습니다. 멋지십니다. 사실은 제가 글쓰기의 비법은 크게 두 가지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마감이고 하나는 돈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마감이 있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전북일보의 청춘예찬이라는 칼럼을 쓰고 있는데 6월까지거든요. 그래서 아직 한 번의 글이 남았다. 그리고 또 글쓰기 모임이 머지 않았다. 그래서 아마 두 편의 글을 쓰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있고요. 하나는 돈, 하나는 마감. 뭐 이런 식이고요. 근데 그건 정말 좀 뭐 농담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자기만의 일기를 꾸준히 쓰는 거는 쉽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일기를 쓰다 보면은 뭐랄까요? 이게 너무 자기 안에 좀 고여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좀 칼럼 쓰기나 저희가 모임에서 나가서 하게 되면은 물론 자기 검열이라고 하는 측면에도 있지만 조금 더 사회적인 글쓰기가 되는 측면이 되고 그리고 그렇게 사회적인 말하기 내 느낌 생각과 사회적 접점을 통해서 얘기하는 게 좀 낯설지 않은 지점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기도 일기대로 효용이 있고 뭐 칼럼이나 뭐 다른 글쓰기도 그만큼의 효용이 있다. 그런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칼럼도 그렇고 글쓰기에서 글을 쓰는 것도 그렇고 A4 한 장 정도 길이잖아요. 네. 근데 그걸 어떻게 채우시나요? 나는 그게 제일 궁금해. 이청님은 주로 어느 정도 분량을 쓰시는데요? 저는 그 글쓰기 모임 있을 때 글을 써야 된다고 할 때 한 장 채우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한 3분의 2 정도 되면 글이 말라. 쓸 수가 없어. 글이 말라. 그래서 이게 대단하다. 모임에 나오시는 분들 중에 막 2장, 3장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맞아요. 이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쓸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달봉님은 어떻게 한 장을 채울 수 있나요? 약간 비슷한 입장인데 저는 한 장은 채우는데 또 두세 장은 못 채우겠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글쓰기 모임 할 때 두세 장 채우는 분들의 글들을 보면 묘사, 자기 생각이나 느낌들이 굉장히 좀 풍부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묘사나 이런 건 좀 약한 것 같고 제 주관이나 생각 이렇게 뭐 그런 걸 쓰는 거는 좀 훈련이 됐는데 그래서 그런 소설적 묘사나 어떤 생생함 이런 거에 대한 것은 저도 좀 부족하다 이런 느낌이 좀 드네요. 근데 진짜 그게 힘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제 글이 되게 딱딱딱 끊어지거든요. 중간에 뭐 말씀하신 것처럼 묘사되어 있는 표현을 쓰거나 감정을 드러내는 단어를 선택해서 좀 길게 늘어 쓰거나 뭐 이런 게 없이 그냥 단답형으로 딱 하다 보니까 길게 늘어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근데 이게 저희의 개개인의 캐릭터 있잖아요. 네네. 캐릭터를 반영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맞아요. 저 그냥 뭐든 이렇게 그러니까 문장을 길게 늘려 쓰는 법이 없이 그냥 정리되어 있는 한 문장으로 짧은 문장으로 딱 표현하는 게 익숙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걸까요?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 어떤 글을 쓰고 싶어요? 평소에 좋아하는 작가나 흠모하는 어떤 글쓰기의 유형이나 그런 게 있을까요? 좋아하는 작가요. 좋아하는 소설가라면 미미님. 미미님? 처음 들어봤어요. 미야베 미유키님. 그 일본 네네네. 약간 스릴러 네네네. 작가 맞죠? 제가 그런 류의 소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정유정 작가? 맞죠? 맞아요. 7년의 밤 쓰신 분, 그런 분 소설을 좀 좋아하고 몰입감 있게 글을 풀어 쓰시잖아요, 잘. 네네네. 그 영화를 보듯이 글들을 쓰시는데 그런 게 참 부럽긴 하죠. 제가 못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계시니까. 달봉님은? 저는 좋아하는 글쓰기 유형은 저는 사실 감상이나 뭐 이렇게 묘사 이런 소설적인 글보다는 그러니까 사유가 돋보이는 글을 좀 좋아하는 것 같고 사유나 경험이 돋보이는 글 자기 삶 안에서 자기 삶을 뚫고 나오는 어떤 사유 여성학자 정희씨 씨 글을 좋아하고 또 최근에는 실격당한 자를 위한 변론인가 남성
장애인 분이 쓰신 게 있는데 그분 성함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어쨌거나 그런 글들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제가 가지지 못한 어떤 그 저희 글쓰기 모임에서는 묘사나 감상이니 돋보이는 글들은 제가 가지지 못한 특기라서 더 부러운 걸 수도 있고요. 근데 좀 저희가 일상적으로 글쓰기 할 때는 사실 그런 부분이 너무 막 이렇게 뭐랄까요. 일상을 좀 풍부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런 특기나 재주, 잔재주들도 글쓰기에서는 필요하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맞아요. 네. 갑자기 또 생각났네요. 정혜진 씨 하니까. 록상게이님, 암하고 맞아요. 록상기에 좋죠. 레베카 솔릿? 그 레베카 맨스플레인 네네. 쓰신 분, 그 두 분 글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레베카 솔릿님의 책을 읽고서는, 나도 이렇게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장 많이 했던. 진짜요? 글쓰기에 대한 욕구를 끌어올리신 분이 진짜. 이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분의 책 중에 그 책이 있는데, 멀고도 가까운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맞아요. 어머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쓰신 글이 있는데, 네네. 그 책을 읽고, 와, 이렇게 글 쓰는 사람도 있구나. 나도 이렇게 글 쓰고 싶다라는 네. 생각을 했었고, 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글쓰기 수업을 들었네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얘기를 쓰더라도 진짜 지금 말씀하시는 작가들 다 네네. 어쨌든 사유에 의한 글쓰기잖아요. 네네. 일상적인 얘기를 쓰더라도 어떻게 이런 많은 사유를 하고 그걸 이런 식으로 풀어갈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이 여성 작가들은 좀 뭔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성 작가들은 어쨌거나 남성 작가들과 다르게 자기 삶 안에서 겪은 일들이나 경험들을 쓰기 때문에 그런 진정성이나 뭔가 이페미? 진보 남성들이 하는 이페미는 절대 될 수 없고 맞아요. 그런 지점에서 굉장히 생생한 것 같아요. 그리고 표현하는 방식이 남성 작가들처럼 가르치려고 하거나 네네, 맞아요. 그러지 않고 네. 그냥 나를 그냥 풀어 헤쳐놓고 네네. 이 안에서 얘기를 풀어나가다 보니까 좀 더 읽는 독자 입장에서도 훨씬 더 공감할 수 있고 그리고 자극이 되는 그런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쵸. 최근에 읽으시는 책이 있으시다고 했는데 어떤 책인지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이숙명 작가의 혼자서 완전하게라고 하는 부제는 더도 덜도 없는 딱 1인분의 삶이라는 책이고요. 이분은 25년째 비혼이신 상태이고 이분은 영화 잡지 기자로 많이 활동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느낀 좀 인상은 굉장히 쿨한 비혼녀의 어떤 냄새가 풀풀 나고 비혼력이 굉장히 강하다. 혼자서도 잘 살 수 있고 혼자서도 잘 즐길 수 있는 저는 약간 일본식의 글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왜냐면 이분이 굉장히 거절을 잘하고 자기 삶에 있어서 군더더기가 좀 없거든요. 근데 저희 나라 사람들이나 굉장히 정이 많고 뭔가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이도저도 못 해가지고 막 뭐 자고 우면하고 가족이 질질 끌려다니고 막 그러죠. 사연도 많고 이러는데 이분은 그런 식의 군더더기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심플한 삶을 살아서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책은 웃겨요. 좀 재밌어요. 곳곳에 유머들이 약간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어서 되게 재밌어서 금방금방 에세이처럼 읽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글 쓰는 능력이 부러웠다. 네. 저희가 오늘은 나의 글쓰기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봤고요.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 제가 글쓰기 관련된 저의 과거를 이렇게 기억을 들춰가면서 이야기를 해서 새삼 내가 썼던 글들, 뭐 우정편지였던 그게 칼럼이었던 그 글들이 사실 그 당시에는 그게 그냥 사소한 추억거리밖에 안 됐었거든요. 근데 그게 또 하나의 어떤 글쓰기 역사로 다시 소환하게 되니까 좀 더 의미 있게 보이고 그리고 제가
그 글 편지, 특히 편지들을 방치했었거든요. 그냥 그 오래된 박스 안에 방치했었는데 다시 그걸 가지고 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가지고 와서 하나씩 읽고 싶고, 그때 나는 어땠고, 그때 나와 교류했던 친구의 마음은 어떠했고, 사실 그건 다시 되돌아갈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새삼 되게 애틋하게 느껴지고 잘 보관해야겠다. 그게 한낱 뭐 쓰레기거나 한낱 그냥 사춘기 소녀의 어떤 무엇이 아니다라고 하는 지점이 새롭게 떠올랐고요. 어쨌거나 또 글쓰기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제가 저의 루틴이 사실은 글을 쓰기를 위한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저의 루틴이 굉장히 좀 방만하고 방탕하고 눕방 방송 유튜브 방송 약간 그런 쾌락을 위주로 몸이 원하는 방식으로 많이 루틴이 짜여져 있다. 하지만 뭔가 이런 글쓰기 방송을 하면서 새삼 그렇게 더는 살아면 안 되겠다. 깨달음을 얻으면서 글쓰기에 대해서 좀 많이 곱씹어 볼 수 있는 뭐 글쓰기가 대단한 것도 아니고 거추장스러운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내 목소리를 온전하게 싣고 이 사회에서 살아간 한 사람으로서 시민으로서 혹은 여성으로서 뭐 지역 주민으로서 뭐 조합원으로서 뭐 그런 다양한 위치 안에서 이야기들을 좀 더 성실히 기록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 자극이 되는 방송이었던 것 같아요. 이청님은 어떠셨나요? 저는 뭐랄까, 글쓰기가 쉽지는 않고 각박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얘기를 좀 써보려고 하고 있는 중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말은 뭔가 그러니까 내 안에서 없어지는 느낌이에요. 입으로 나오기 전에 말하기 전에 없어지는 느낌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전달하고 싶은 얘기를 다 못하고 그냥 여기서 말지 하는 게 요즘에 너무 많은 거예요. 표현을 하고 싶고 전달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데 집에 와서 글을 쓰면 근데 이건 나 혼자밖에 안 보는 글이긴 하지만 그 안에는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얘기들이 써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끔 이런 생각도 해요. 말하고 싶은 사람한테 편지를 줘야 되나? 아니, 말로는 안 되니까. 그나마 편지든 글이라도 써서, 아니면 톡에 내가 구구절절하게 써서 줘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계속 요즘에. 네네. 그런 생각을 하고 글을 쓰고 있는 중이다 보니, 오늘 하면서도 계속 생각이 드는 게, 이런 작업이 그냥 시간을 허비하거나 낭비하는 작업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구나라는 걸 다시 새삼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 그런 것 같네요. 네네. 근데 저 엄청 격하게 공감하는 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온전히 표현하지 못하는 것 같고 그리고 협상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고 협상하기 어려울 때 말들이 내면에 차곡차곡 쌓이잖아요. 근데 맞아요.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풀어내고 싶고 그럴 때 글쓰기가 굉장히 정말 유용한 도구인 것 같고 그리고 글을 쓰면 쓸수록 사실 내가 정말 이렇게 생각했나? 맞아요. 나 이렇게 안 생각 안 했는데 내 마음은 이거였네. 맞아. 그럴 때 있어요. 그래서 글쓰기가 놀라운 거는 나도 몰랐던 내 마음의 이야기가 수면 깊숙이 닿을 때에 그런 식의 놀라운 발견들이 의외성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게 놀라운 지점인 것 같고 힘 있는 사람은 그냥 발화 권력이 있으니까 말로도 가능한데 네.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네. 내 말들이 다 날아가는 느낌이 들고 전달되지 않다는 느낌이 들다 보니까 그거를 글로 쓰게 되고 글이라도 전달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만 막상 전달은 못하는 상황이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그냥 스스로 치유해가는 것 같아요. 그 사람한테는 전달하지 못하지만 내 안에서 내가 정리가 되다 보니까 그 나름으로 스스로 방법을 찾아가는 게 아닐까 글쓰기로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맞아요. 저희가 소감을 굉장히 어떤 빛나는 단순히 마무리가 아니라 굉장히 어떤 뼈와 살이 있는 어떤 유용한 그런 소감이었다.
그러네요. 이렇게 마무리가 잘 된 걸까요? 어쨌든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는 저희 둘뿐만 아니라 저희랑 같이 글쓰기 모임을 하고 계시는 선생님 한 분을 초대해서 우리의 그 모임 내에서의 글쓰기 내용이라든가 그 선생님의 글 쓰는 방식 그런 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맞아요. 그렇게 네네네. 같이, 또 그분도 글쓰기 하셨던 원년 멤버라서, 같이 할 이야기가 많을 것 같고요. 글쓰기에 대해서 풍부하게 같이 또 이야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반가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